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곳에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신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53번째 아니에요? 신 두 번째 우리 방송했는데 방송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합니다. 오늘은 억울해. 2017년 12월 31일 한 해가 또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명쾌 이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저는 6회 김명석입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정한 거야?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이 왜 마지막 날이어야 돼? 내일이 마지막 날이면 안 돼? 그러게. 오늘이 어디 있고 내일이 어디 있어?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시네. 그래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시 한 편 읽어줄까 싶습니다. 뭔 시? 시를 한 편. 누구 시? 시 많아요. 시 많은데 누구 시? 김수영. 김수영의 시. 김수영이라는 저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70년대 시. 그죠? 이 김수영 문학관이 저기 어디 뭐 쌍문동 이쪽에 가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려보시면 좋습니다. 시 제목 쌀이꽃 핀 벌판. 피로는 도회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있다. 푸른 연못을 넘쳐 흐르는 장마통의 쌀이꽃 핀 벌판에서 나는 왜 이다지도 피로에 집착하고 있는가. 기적 소리는 문명의 밑바닥을 가고 형이상학은 돈 지갑처럼 나의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 끝이에요. 이게 이게 시를 처음에 딱 들으면은 느낌이 이게 좀 잘 안 와. 잘 안 오는데 곰곰이 씹어 보면은 이게 살포시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이거를 시 쓴 이 서정적 주인공이 서 있는 자리를 딱 생각을 해보면 돼. 어디에 서 있느냐. 도시 생활에 졸라 피로가 쌓인 거야. 시골로 갔지. 이른바 이제 힐링을 위해서. 바람 쏘이기 위해 가지고. 시골로 갔어. 근데 마침 이 장마 끝물인가 봐. 장마가 이제 비를 확 따르고 난 다음에 비를 탁 따르고 난 다음에 이 쌀이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벌판으로 이렇게 한번 나가본 거야. 그 고즈넉한 벌판에 딱 서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피로라는 것은 이렇게 쌀이꽃 핀 벌판에 가 있어도 이게 이 피로는 떠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피로의 근원이 뭔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문명과 형이상학과 이게 온통 섞여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한 거야. 형이상학하고 돈 지갑하고는 잘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에 괴롭고 내 실존은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온통 뒤죽박죽이라서 여전히 나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시가 아닐까. 내가 공감이 딱 가더라고. 우리 명쾌 이 선생이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우리 선배가 쓰는 시 정병근이라고. 병근이 형 알지? 문학과 지정사에서 2005년도에 번개를 치다라고 하는 시를 냈어요. 그 중에 목련이라는 시가 있어. 목련. 목련.
정병근. 빤스만 주렁주렁 늘어놓고 흔적도 없네. 담 넘어 다 보인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본다. 한 접도 넘고 두 접도 넘겠네. 빨래거리 내놓아라 할 땐 문 쳐닫고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겨우 내 빤스만 사모았나. 저 미친년 백주에 낮이 화내 어쩔 거냐. 옷살 맞을 년. 끝이에요. 빤스 얘기가 아니라 목련 얘기예요. 목련. 그러니까 어느 집 담장을 지나는데 목련이 확 핀 거지. 그런데 그 목련이 빤스처럼 보이는 거야. 저 딸내미한테 빨래거리 내놓으라 할 때는 빨래거리도 안 내놓더니 겨우 내 빤스만 사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주렁주렁 그 목련 가지에 다 걸어놓은 것 같다. 얼마나 이 해학적이고 위트가 넘치는 시야. 이렇게 이해가 쉬워야지. 김승희 씨는 좀 어려워. 그 뭐 어려워. 서정주 주인공이 자리를 딱 잡으면은 아주 쉽게 읽히지. 자, 어쨌든 우리는 경매 방송입니다. 시 방송이 아니고. 자,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 공지사항 우리 오프라인 방송 성황리에 열렸죠. 성황리에.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을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차고 그치. 알찬 시간을 보냈죠. 값진 방송이었다. 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녹음을 할 때 녹음에 게스트로 참여할 수 있는 주로 우리가 녹음을 일요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녹음을 일요일 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녹음에 여기 와서 이제 질문해도 되고 같이 이제 참여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자기 이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도 되고 하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카페에 언제든지 이제 가능한 날짜를 올려두면 우리도 이제 늘 이렇게 일정이 바쁘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로는 일요일 날 이제 녹음을 하는데 주중에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이제 올려주시면은 그러면 그거 이제 그 연락을 해서 그래서 여기 녹음에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같이 열린 방송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카페 우리 육회명쾌 경매 네이버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지금 회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제 책 다산북스하고 결렬이 됐어요. 인쇄 안 준대? 인쇄가 문제가 아니라 인쇄가 문제라고 해. 거짓말 할 순 없잖아. 인쇄 30%를 요구하니까 안 되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서출판 사람들 도서출판 사람들에서 책을 내는 걸로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상가임대차보호법. 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뭐가 달라요? 대상인 목적물이 다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이제 민법의 특별법의 이제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게 정식 명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고 약칭은 상가임대차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이 아닌데 들어가 있는 새 들어 사는 영세 상인들은 보호할 수가 없네. 그러죠.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뭐 저 시내 가다 보면은 왜 그 길거리에 구두빵 뭐 이런 거 있잖아. 박스에 들어가. 그래. 그거는 건물이 아니라서 보호할 수가 없네. 그렇죠. 네. 정식 건물이 아니면 보호할 수 없다는 얘기나?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새들이 있다?
이거 안 되나? 그거는 건물이지. 그거는 가능하죠. 무언가라도 건물은 가능한다. 그치. 텐트에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주택임대차 보호할 수 없잖아. 그렇게 되나? 자, 어쨌거나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이 민법의 이제 하나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 특별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 적용 범위를 첫 번째 이제 알아야지. 잠깐만, 거기서 잠깐 네가 텐트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갑자기 들은 질문. 우리 몽골 한번 갔었잖아. 개를? 그건 천막이고 텐트잖아. 근데 걔들한테는 그게 유일한 집이야. 물론 철마다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새 들었다. 이거 보호 안 돼? 아니, 몽골 가서 물어봐봐. 아니, 그거는 이영산한테 물어보면 잘할 거야. 글쎄, 아니, 그러면, 우리도 유목민이 있지 않을까? 뭐, 목초지를 따라서 대관령에서 움직이고 다니는, 양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개를 쳤는데, 이 개가 임차를 한 거야. 이 보호 안 돼? 안 돼. 안 돼? 건물 아니야. 안 돼? 몽골에는 건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 울란바타로 외에는. 좋아. 자, 우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하려면은 이 건물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그런 건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리 활동이라는 게 이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해야지 영리 활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녹음하다가 이 날라간 부분에서 우리 김 대표 나한테 질문한 거 하나 있었지. 뭐? 예전부터 궁금하다면서 했었던 거 있잖아. 공장. 공장. 공장 같은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느냐.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거 창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만 보관한다. 보관용 창고. 보관용 창고. 보증금 1,000에 월 50을 주고 있어. 환산 보증금 안에도 들어가. 그러지. 물건만 보관했다가 판매는 거기 물건을 싣고 와서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점포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시내 모처에서 뭐 영업 활동을 한다. 영업 활동은 시내 모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하는 장소로만 쓰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느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해 놓은 게 있어요. 2011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고 이 건물에 관한 임대차여야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공부에 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창고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실제 건물의 현황 이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단순히 상품을 보관한다든지 단순히 그 장소에서는 제조한다든지 혹은 가공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영업활동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그렇죠.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렇죠.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영업이라는 것은 거래다 말이에요. 거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창고에서 직접 소비자들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상가 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곳에서 사실행위와 더불어 보관하는 업무 뭐 이런 이제 사실행위하고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상가 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에 어떤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서 주차료도 받고 주차 계약도 체결하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차장에 차를 보관하는 것은 사실행위단 말이지.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가 건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걸 안 되게 배제해 놓은 특별한 실익 같은 게 있을까? 어차피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어. 집을 지어놨어. 거기에 새 들어 살아. 근데 실제로는 얘는 늘 잠을 밖에 나가서 자. 그 얘가 잠을 자든 말든 간에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창고를, 영업 활동에 서기 위해서 거기에 물건을 보관해가지고 늘 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거야. 얘는 헌옷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 헌옷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비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럼 난전에서 장사를 해. 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에서 이렇게 자판 펄려가지고, 그럼 강원도 산속에 오지에 싸다고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헌옷 이렇게 쟁겨놓고 말이야. 밖에 나와가지고 정선 아우라지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왜 얘를 보호 안 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왜 거기서 그러면 산속에 있는 창고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옷을 팔아야 돼? 이게 법이 취지하고 안 맞아. 얘들 법 수정해야 돼. 그거는 이제 국회가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법을 이제 만들 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임차인들은 민법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지. 민법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상가 임차인으로서 특별하게 보호하려면은 상가를 임차한 사람을 특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더 강해야지. 그러니까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만 보호를 할 수가 없잖아. 영세 상인 세금 혜택도 줘야 되고 그런 것도 보호해야 되잖아. 그지? 뭐 그렇다 치고. 그거를 갖다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다 집어넣어야 돼? 다른 식으로 보호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다른 식의 어떤 보호 수단들은 또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해돼? 그래. 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영세 상인들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나와서 쓸데없이 투표해가지고 뭐 이 당하고 저 당하고 합치니 많이 투표율이 많니 적니 그런 짓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라면 모름지기 입법부니까 여러 분쟁들이 생기고, 갈등들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그런 현장 하나하나를 캐치를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드는 그런.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법이 아니에요. 200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정당이 어딘지 알아요? 어딘데? 민주노동당이야. 그래. 예전에 민주노동당. 그때 원외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아주 이제 허접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된 거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정이 됐고 이게 한번 딱 제정이 돼. 물꼬를 트는 게 매우 중요해요. 딱 제정이 되고 나니까 점점 더 이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런 수단들이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인들은 이제 민주노동당이 지금 없어졌긴 했지만 민주노동당 찍었어야 돼. 굉장히 크게 기여한 거예요, 그 정당이. 지금은 이제 종북 정당으로 몰려가지고 해산? 자, 어쨌거나, 이제 그 상가 건물은 뭐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되느냐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 거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지 상가 건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보관, 제조, 가공, 이런 행위만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한다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이제 보호 대상인 상가 건물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금하는 사람, 도금하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상가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금 그 작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건물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그 설치를 하고 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무실로 쓴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금 그 의뢰를 하는 이제 손님들하고 만나고 계약서도 거기서 쓰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거기서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좀 떨어져 있어. 근데 이 도금 작업을 하는 이 건물, 그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느냐, 이게 문제된 사건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이제 원심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야, 영리 활동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상가 건물, 그 건물에서는 도금 작업이라는 사실행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상가 임대차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원심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대법원이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합니다. 왜냐하면 도금 작업하는 거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문받고 그 다음에 제품 인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사업장. 그게 맞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행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 도금 작업하는데도 사업장 일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자, 첫째, 상가 건물이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여야 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증금 액수가 일정액 이하인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보호 수단을 임차인에게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라는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는 다르게 환산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죠. 그렇죠. 네. 월세도 보증금으로 환산을 해서 이걸 가산해 가지고 보증금 액수를 정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을 해준다. 그렇죠. 그렇죠. 월세가 70만 원 같으면 7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7천만 원이 되고 그렇지. 보증금이 2억이었을 때 이 7천만 원하고 2억하고 더해서 2억 7천만 원이 환산 보증금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증금 액수가 이 지역마다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데 서울특별시 같으면은 이제 4억 원 이하인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이 수도권 지역은 보증금 액수가 3억 원. 그다음에 광역시 지역하고 자, 광역시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 빼고 인천광역시 빼고 그다음에 군 지역 빼고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역시 지역. 뭐 이것저것 다 빼는 거야? 당나귀 귀 빼고 뭐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당나귀가 귀하고 거시기가 당나귀인데. 다 빼는 거야? 김남주 시 중에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김남주 시 중에 당나귀 귀 빼고 조 빼고 나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 그래? 나 한번 읽어줄까? 읽어봐. 진짜 그런 시가 있어? 한번 찾아볼게. 이 시가 아주 재밌어. 당나귀 귀 빼고. 자, 김남주. 김남주 시인의 아주 유명한 그 최후 진술이 있죠. 최후 진술이 뭐죠? 나 참 모르는데. 모르는구나. 그때 사형을 언도했나?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언도했나. 그래서 판사가 언도하고 난 다음에 최후 진술하시오 이렇게 했더니 걔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네. 아 씨발 좆됐다. 유명한 민주투사 우리의 김남주 시인. 자, 당나귀 좆 빼고 기 빼고 나면 김남주. 진짜 있어? 이곳 감옥에는 이제 이 김남주 시인이 그 난민전 사건으로 한 15년 정도 복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출소를 해요. 이제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곳 감옥에는 교회사라는 관리들이 있지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하루 종일은 아니 1년 360날의 일은 남의 편지 뜯어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지요. 혹시나 거기에 자유라는 유령이 숨어있지 않나 해서 담 밖에서 차입한 책을 샅샅이 뒤지는 일이지요. 민주, 민중, 민족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귀신처럼 찾아내어 붉은 줄을 그어 지워버리거나 찢어 꼬기작거려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는 것이지요. 일주일 전에 집에서 소포로 책 10권 보낸다며 아우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오늘 내 손에 들어온 것은 한 권뿐이었죠. 나머지는 불어라는 것이었지요. 나는 달려갔지요. 수개의 철문을 통과하여 교회사실로. 이제 소설까지 못 읽게 하깁니까? 보세요 제목을. 피와 꽃이 무엇이지요? 남주 씨는 시인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피는 폭력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시집이 불어된 적은 없었는데 이건 왜 불어된 것이지요? 말이 시집이지 이건 시를 빙자해서 노동자를 의식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노동운동에 관한 책은 일체 불어하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그것은 법무부에서 내려온 불어도서 목록에 있어요. 이것은요? 스페인어로 쓰여진 책인데 내용을 알고서 불어시켰나요? 보나마나 뻔하죠. 복사까지 해서 넣었으면 저자가 네루다인가 본데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루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요? 난민전 사람들은 왜 그런 책만 보려고 하죠? 좋은 책도 많은데. 당나귀 조 빼고 기 빼고 나면 뭐가 남지요? 참고로 네루다가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예요. 변호인에서 EH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EH카가 빨갱이라고 소련 빨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의 노 변호사께서 EH카는 한국 전쟁 때 참전한 영국 외교관이었다. 이제 6.25 때 참전한 영국 외교관까지 빨갱이로 만날 겁니까? 그랬던 일화가 생각나네요. 자, 일단 뭐 빼고 어디에 빼고 자, 광역시 중에서 광역시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말고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여기는 환산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상가임차.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 요게 이제 이 환산보증금 이하인 그런 이제 상가 임대차에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자, 다만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제 특별한 규정들을 적용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인데 환산보증금이 가령 5억 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상가 임차인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하다. 세 가지 제도.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자, 대항력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의 요건, 즉 대항력의 요건인 인도와 그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 요걸 맞추게 되면은 대항력은 취득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들 게 이게 2013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대항력이라는 조항이 없었잖아. 대항력은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이하. 환산보증금 이하였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에 보호를 못 받았던 그런 상가 임차인들에게도 이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경매에서는 이 대항력이 인정이 돼 버리면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진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상가 임대차보호법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내가 인수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인수를 해야 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4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월세 500을 주고 있다. 그렇죠. 1억에 월세 500이다. 그러면 이제 환산보증금 6억이잖아. 4억을 초과했으니까 기존에는 보호를 못 받았는데 이 1억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 3천만 원밖에 못 가져갔다. 그러면 7천만 원을 내가 떠안아야 되네. 근데 이제 그 배당 요구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왜?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은 또 인정이 안 돼. 환산보증금 초과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은 집행 권한이 있어야지 배당 요구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이 6억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임대차가 종료돼 가지고 보증금 채권 1억 원에 관해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그렇지. 확정 판결을 받았다 치자고. 확정 판결 받았으면은 이제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는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확정 판결을 못 받은 상태라면 1억 전체를 낙찰자가 떠안아야 그렇죠. 된다. 1억 전체를. 그러니까 잉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잉여금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간다. 경매상 채무자에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취득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인데 그 1년을 지나도 최초 임대 기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5년 동안은 임대차 존속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 기간 끝나고 임대인 보고 갱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은 특별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갱신 요구권 제도예요.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 월세를 안 냈어. 3기분의 월세 체납이 있어. 이런 경우라면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지 의무도 안 했으면서 뭐 그렇지.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네. 요 이제 이 갱신 요구권 제도를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에게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갱신 요구권의 효과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갱신 요구를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갱신을 하잖아. 갱신을 할 때는 차임을 증감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을 때 차임을 증감시키는 것도 제한을 해놓고 있어. 증액을 제한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증액을 9% 이상은 증액을 못하도록 이제 해놓고 있단 말이지. 근데 환산보증금 초과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그 차임 증액 제한에 적용은 안 받아요. 그 보호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은 제한 없이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으면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9%밖에 못 올리는데 그렇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100% 내놔라. 그렇지. 라고 하면 그래가 두 사람 사이에 그 100%는 요구 못 하는 거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주장은 못 한다. 그렇지, 이런 얘기네. 그렇지. 예. 그래서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억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제외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거의 뭐 다 제외된다. 사업 같으면 1억에 300이든지 2억에 200이든지 3억에 100이든지 뭐 이렇게 보면 되네. 그러지, 그러지. 5천에 350 뭐 이렇게 그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갱신 요구권은 이제 환산 보증금 초과는 이 상가 임차인에게도 인정을 해준다. 다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차임 증액의 제한이라는 보호는 받을 수가 없다. 근데 국회에서 지금 뭐 요 차임 증액에 대해서 어떤 법 개정을 요구하는 뭐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갱신 요구권의 기간을 좀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 논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갱신 요구 기간을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쨌건 하여튼 근데 현실적으로 또 가장 큰 문제는 상가 임차인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그 현실적인 문제는 권리금이지 않을까? 그렇지. 권리금. 그래서 이 권리금 보호 조치도, 보호 장치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하는데 임대인이 이거 회방 놓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관한 것도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이 이 권리금 보호 장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중요한 규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중요한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항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갱신 요구권, 그 다음 세 번째가 보증금 회수,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장. 요 세 가지는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될 겁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게 주인이 내준다는 의미는 아니지. 그렇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준다. 딴 사람한테 세를 놓고 나갈 때 그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고 하는 걸 갖다가 기회를 줘라. 이 권리금 부분은 우리가 다시 다음 시간에 요건 별도로 하기로 하고 권리금에 대해서 별도로. 별도로. 좋아.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일단 이제 적용 범위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자, 적용 범위. 다음 시간에는 권리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그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 대항력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세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전입과 주민등록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 세 번째, 민법상 주택 임대차 등기를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민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은 그 다음 날로부터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보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대항력 자체는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간이주택 있잖아, 왜?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집처럼 만들어 놓은 거. 국도변에 그 땅에다가 그 집을 하나 놔놓고, 거기에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영업 행위를 했어. 보호 못 받나? 그게 이제 상가 건물로 될 수가 있겠네. 무효가는 무효가지만, 그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려면은 여기에 사업자 등록 이게 수리가 되려면은 뭐 계약서 내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대장 내야 되나? 요즘 전부 다 도로명 주소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로 인정이 안 되겠다. 건물로 인정이 안 돼서 무허가 건물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주소가 안 나오겠다 거기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겠다. 어쨌거나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수단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때에도 임대인이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 권한도 없는 놈한테 임대를 얻어가지고 사업자 등록까지 다 했는데 원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누구세요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최소한 임대 권한은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고 원주인이 추인을 하면 그럼 이제 그 원주인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것으로 취급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대항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임차 건물의 양수인 혹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아예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 채무도 면책적으로 이 건물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겠죠.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기존의 대항력이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기존의 대항력이 없었다면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할 거다. 요거 이제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민법에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주인이 동의는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건 이제 주인 동의 안 해주잖아. 주인이 동의 안 해줘. 네가 상가 건물 같으면 여기 임대권 등기하자 그러면 해주겠어? 나는 해주지. 니는 해줘? 나는 해주지. 나 안 해주지. 나쁜 놈새.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다 등기부 지저분해진다고 안 해준대. 그 주인은 늘 등기부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날마다 등기부 끼고 살면서 내 등기부 보면서 이 지저분해 이러고 사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상가 건물을 낙찰을 받고자 하면은 인수의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권이 이제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 매수 가격을 결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증금 액수하고 차임이 얼마인지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우리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입찰 참여 예정자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 외에는 없어.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뭐 전입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져 있다. 라는 것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보증금하고 차임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차임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경매 과정에서 상가 건물이 낙찰되지 못하도록 하는 매우 이제 큰 장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돼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이게 이제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일자부라는 공적 장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확정일자부라는 거. 이거는 이제 누가 작성하느냐면은 관할 세무서장이 작성을 해요. 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것이고 관할 세무서에서 이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도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부라는 공적 장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확정일자부에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차임하고 보증금 이걸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차임과 이 보증금을 가짜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가짜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단 이 확정일자부라는 이 공적 장부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기재가 되면은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확정일자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15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부 자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부라는 이 공적 장부가 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체결된 상가 임대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확정일자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은 있다. 채권자를 통해서. 그렇죠. 이 확정일자부는 이게 관할 세무서장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임대차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예요. 근데 입찰 예정자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해관계자의 등급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챙겨볼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되려면 일단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이제 이해관계자는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체육과 매수인 신고를 하고 난 그렇죠. 다음에 그때는 이미 때는 뭐 이미 다 저질러 놓은 다음인데 그래서 이해관계인에 누가 있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의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강제 경매라고 한다면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임의 경매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자, 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떨까? 경매상 채무자의 가압류권자. 그러니까 그 경매상 그 경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있는 그러한 이제 가압류 권리자, 이게 이제 확정일자부를 이제 요청해 볼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느냐. 여기 이제 그 등기부에 경매 목적인 건물하고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 그 등기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 중에 어떤 자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냐면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 권리자, 압류채권자,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의 채권자. 가압류권자는 배제됐네? 가압류권자 배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권자는 본안 소송에 판결을 못 받았다. 그래서 네. 이해관계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권자는 이제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 야, 우리가 옛날에 가장임차인을 밝혀낼 때, 예를 들어서 강제경매로 들어왔다 그러면 강제경매 신청자한테 저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지금 선순위 전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이것도 안아야 되는데 저 사람 보증금 얼마인지 또는 아예 보증금 채권이 없는 가장임차인인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전임만 올라와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가압류권자는 이 해당 서류를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부른다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부의 정보를 확인하려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요. 같이 갔었잖아.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가 반값으로 3억짜리가 1억 6천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전입 세대가 있었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이 안 돼. 이걸 실제로 떠안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편지를 보냈어.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답이 없었어. 직접 찾아갔어. 근데 문이 잠겨 있어. 쪽지를 꽂아놓고 왔어요. 답이 없어. 아마 진정한 임차인이었길래 별 실익이 없으니까 안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끝까지 들이대 봐야 된다. 우리는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로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임대차 정보를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확인할 때는 경매 신청자의 도움을 얻자. 그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경매 같으면 대부분 개인이니까 개인들은 이게 이제 빨리 결정이 되고 높은 가격이 결정되면 자기한테도 이득이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거대 은행이다. 특히 1금융권 은행이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지. 만약에 네가 네 돈 떼였으면 낚시할 금액이 그렇게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겠냐. 그렇게 막 따지지. 근데 따져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아. 내 거 아니거든요. 원칙만 고수한다, 걔들은. 그렇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확정일자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저 경매 낙찰 받는 사람은 깜깜이로 낙찰을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 매각 물건 명세서 믿었다고 해서 보호되나? 믿었다고 보호 안 되고. 그 경매 신청 채권자 책임 아래 하자를 판단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라라는데 그 뭐 알 수 있는 수단을 줘야지. 수단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약간 문제는 좀 있어요. 자, 어쨌거나 대항력의 이제 요건,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근데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모두 다 환산 보증금 내에 들어가는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을 하지 환산 보증금 범위 밖에 있는 이 상가 임차인에게는 인정을 안 한다라는 아주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유일하십니다. 배당표를 작성할 때 환산보증금 물론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한테도 보호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정해놓은 환산보증금 이 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억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의 이제 요건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일단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증서상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확정일자 부여일이 우열 관계를 결정하는 우선 변제 기준일이 되겠죠. 그죠? 물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당시에 그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다면은 대항력 취득일이 우선 변제 기준일이 된다. 이건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임차 건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 소유의 대지까지 포함해서 우선 변제권이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인데 1월 1일자로 대항력을 취득했어. 확정일자는 1월 2일 날 받았어. 우선 변제권 언제? 기준일은 1월 2일이 되겠죠. 1월 2일이. 오케이. 대항력이란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 받은 날짜가 우선 변제권 기준일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 소액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의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이 소액 임차인, 주택 임대차에서 소액 임차인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우선 변제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보증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액수가 일정액 이하여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00. 서울특별시는 6,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5,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은 3,8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액 전액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까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0만 원까지 우선 면제를 받는 거예요. 보증금이 3,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200만 원까지 우선 면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800만 원은 나중에 우선 변제권으로 거기 2,200이 그렇죠.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난 그렇죠. 나머지 금액 800만 원 우선 변제에서 순위 관계를 다투어 가지고 받아갈지 말지를 정하는데, 근데 이 2,200만 원이라는 것도 전체 낙찰 대금에 배당 가능한 상가 건물 낙찰 가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옛날엔 3분의 1이었나? 그렇죠. 여기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2013년도에 이제 개정이 돼서 2분의 1 범위에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다음 이제 수도권 지역은 1,900만 원. 그다음에 이 광역시 지역 1,300만 원. 그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근데 이 최우선 변제 금액 2,200만 원은 6,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서울은 별로 실익이 없다. 그렇지. 이래 보면 된다, 그죠? 보증금 1,000에 55만 원. 요런 상가가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그렇지. 된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 보증금 1,000에 55만 원이면은 1,000만 원까지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2,200만 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3,000에 35만 원. 그렇지. 3,000에 35만 원이면 6,500만 원이니까 2,200을 우선 변제받고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고 그게 이제 대학력 이후라도 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후라도 2,200만 원 받아낸다. 그러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그다음에 이제 우선 면제권 요 두 가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권리금 하기로 했잖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존속 보장하는 제도,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했는 거는 상가 건물의 적용 범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대항력, 그다음에 대항력의 요건,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하고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 요걸 했고 다음 시간에는 갱신 요구권, 그다음에 존속 보장, 그다음에 그 권리금의 보호. 권리금 보호. 요거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합시다.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2회로 끝내는 걸로. 자,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지 내일이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새로운 해 2018년이 뜹니다. 원래 교수들이 정한 사자성어는 파사현정,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2017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도 그거 하나 정하자. 뭘? 새해. 경매사자 용어? 경매사자 용어. 뭐 아파트 짱, 뭐 이런 거? 토지 대세, 뭐 이런 거? 자,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52번째 방송을 마치기로 하고, 공지사항, 육회면회 경매에 많이 가입해 주셔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셔서, 여기서 질문들을 치고받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이, 알차고 좋은 내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책은 1월 중으로 책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와 고수되기, 뭐, 이 제목으로 계속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또 훌쩍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